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OBS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격차가 이제 5.3%포인트 39대 44.3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6.2%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아닙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도 보도록 하죠. 자, 허경영 후보의 3% 상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이제 자괴감이 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질 정도로 허경영 후보에게 뒤처진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잠행 이후에도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때는 모 조사에서 17%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다시 한 자릿수 6.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지도 변동을 보도록 하죠. 직전에 이제 토론이 있었고 그 사이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만이 3.3%포인트, 1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조사 1회 OBS, 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 그리고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입니다. 2월 8일, 9일. 응답률은 6.9%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OBS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이후에 적폐청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묘하게 여론조사 기관과 조금 물려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례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실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국정 아예 그냥 끝에 계시는 부분인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 지지율보다 높다는 이례적인 그렇죠. 상황이죠. 후보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로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한테는 결단하지 못한 지지자분들께는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 본인의 결단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이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다만 정권 교체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그 전에 민주당이 국민들께 그만큼 상처를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던 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경제 대통령, 나의 미래를 맡길 어떤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좀 믿는 그런 성향이 좀 많아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이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로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박스권에 갇힌 지가 꽤 됐습니다. 정통 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봤을 때 상대 진영이 이렇게 결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보수도 결집을 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이제 보수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결집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선거의 막바지로 가게 되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각 진영은 결집하기에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 역시도 그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정권 교체 여론까지 따라가는 그 작업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더 결집하거나 하는 양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중원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한 20 며칠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때 얼마든지 판단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후보가 중원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이 적폐청산 얘기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뭐 뜨겁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윤석열 후보에게 나온 것이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데 있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사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지지율이 좋았던 때에 해야 됐던 사회제도의 개혁들을 게을리했다. 내지는 적폐청산이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적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역별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좀 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20%를 상회해서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그 방문 이슈나 공약 이슈의 일시적 컨벤션 효과로 일시적인 변동일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지도 변동도 보죠. 이재명 후보가 6.3%포인트 정도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많이 빠졌는데 서울에서는 조금 오르는 상황입니다. 역시 미디어 리서치 의뢰해서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신 대로 이제 서울에서 윤 후보가 소폭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토론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첫 TV 토론에서 우려를 받았던 것은 윤석열 후보였는데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탐색전의 분위기가 있었고 적폐 발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후폭풍을 껴안고 이제 TV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진짜로 보여지는데.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이 중도 표심 중에서 아직 후보를 못 결정하신 분들은 TV 토론에 주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지지율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 리스크를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토론 안 하냐? 토론 자신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1차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 전혀 떨어진 것이 없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은 결국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선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 1차 토론회의 영향이 이제 거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 자체가 아직 중원에서는 조금 더 유심하게 이 2차 토론회를 지켜보시겠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분들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후보를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토론회가 후보를 찍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역대 모든 토론을 봐서 유일하게 토론회 때문에 피해 내지는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 한 명뿐이거든요. 2017년 대선 때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 몇 번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그 이후의 토론에서는 사실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도 그렇고 토론회가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계신 아직까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마음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토론회 역시도 지금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이제 호남에서 27.8%라는 윤석열 후보의 득표 예상이 나왔었는데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제 25%까지 한 5%포인트 정도 목표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적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발을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일주일만. 우선은 이슈별로 적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적폐 발언이 아무래도 다음의 여론조사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당 지지율을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는 지금 거의 많이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높은 거 보면은 보수는 집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모든 여론조사마다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낮게 나오는데요.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쪽은 집결이 지금 좀 느슨하게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근데 지금 적폐 발언으로 해서 그렇게 좀 긴장되지 못했던 지지율이 그만큼 지지율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 토론 말씀 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토론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어떤 기대치, 그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만 미친다 하더라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지지율과 이런 후보한테 나의 미래를 맡겼을 때 진짜 투표로 적용될 때는 아마 조금 선택권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간이었고 의뢰한 언론사만 달랐고 날짜도 비슷했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조사를 다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통계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그런 왜곡된 부분들, 그런 것, 그러니까 과도하게 왜곡 가능성을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정들이라고 들어갔던 부분 좀 제외했을 때 이거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저희가 진짜 내밀하게 분석한 결론은 3%에서 4%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토론회가 있고요. 앞으로 토론회가 이제 그 선관위 토론회가 3회 더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진정한 민생 대통령은 누가 될까? 그러니까 경제를 알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됐을까? 선택을 했을 때는 아마 토론회도 좀 크게 영향을 좀 일정 부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이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경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경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대부분의 입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지지층 결집을 했다라는 데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결국 지형의 변화를 준 것이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뤄낸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다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싶고 국민의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물론 본인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분명히 선거 개입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파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시각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특정 이야기를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가거나 의뢰가 들어간 것이 없는 상황에 추가적인 발언이 없다면 더 이상 파장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부겸 총리가 어쨌든 정부를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국회에 나오셔 출석을 하셔가지고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했었냐면 이제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 이재명 후보 자체에 대한 논란들 여러 가지를 국회 질의 과정 속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 역시도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의 모든 대답에 대해서 함구하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자칫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대답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총리 역시도 발언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칫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야의 모든 공세,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함구를 하셨던 김부겸 총리가 바로 그 전날에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야당 후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번이나 반론을 하셨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좀 길게 주세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께서 이제 좀 계속 사과하라 이런 끌어들이는 발언을 많이 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것인지 이번에 적폐로 몰아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결집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 그것 때문에 결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팩트체크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리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당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전체 워딩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당시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갈 발언이 아니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저는 반대로 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쾌할 게 전혀 없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면 그럼 주가 조작, 검찰, 소환에 왜 응하지 않는가,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 연령별 지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젠더 이슈가 이번에 좀 많았었는데 세대별 이슈도 이렇게 쪼개서 막 20대, 30대, 40대, 60대 차이가 보였던 선거가 있었나 싶습니다. 40대에서는 49.8대 34.3, 60대 이상이 격차가 좀 큽니다. 30.8대 55.7이고요. 만 18세에서 29세 지지 추이가 참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가 급격하게 지금 쫓아서 거의 이제 같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서 강점을 초반에는 드러냈었습니다만 이제 상세가 됐고 안철수 후보는 좀 떨어졌고요. 30대는 가장 큰 격차가 나죠. 22%포인트. 배우자 리스크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3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강세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격차는 앞선 30대에 비해서 좀 적죠. 14%포인트 정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세대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지금 10대하고 20대가 그 투표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강하게 우리가 지금 투표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10대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좀 지지율이 이동하는 그런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켜보면은 10대, 20대층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의 방송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론회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삶을 누가 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30대 지지율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혜경 씨 관련된 것도 있고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김혜경 씨 이슈가 좀 앞섰던 것이고 이게 분석해서 나오다 보면은 쇄신 효과가 이게 그러니까 중범죄, 그러니까 범죄의 중함을 따졌을 때는 지금 주가 조작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보도를 통해
통해서도 계속 나오면 이것도 이동이 있을 것이다.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계속 좀 견고하게 있는 것이고 60대에서도 지금 차이가 그전보다는 많이 나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는 지지율이 지금의 큰 실수만 있지 않는다면은 지지율이 좀 상승할 것이다. 근데 실수하는 비율로만 따진다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찰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40대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이제 견고한 층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 20대와 30대의 변수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20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을 우리가 거의 다 이제 확보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딱 찰나는 늘 언제나 다시 20대들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 패턴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좋은 정책들을 내놔야지만이 되겠다라는 어떤 반성적 선차를 한번 하게 되고요.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10대, 20대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시는데 30대인 저부터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다 30대, 40대 많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30대라고 하면 대개 이제 요즘 같은 시기를 보면 대부분 집을 구하는 시기들이 3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5년 집권 동안 사실 부동산 문제를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상당 부분 그 공급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많은 공급하겠다, 규제도 좀 풀겠다, 약속들을 많이 드렸고 이것이 실리적 판단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30대가 점점점 선거에 다가올수록. 예. 특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어떤 범죄 의혹, 그다음에 각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범죄 의혹들을 얘기하시는데 주가 조작 이 얘기는 벌써 6개월 동안 나온 얘기 아닙니까? 사실 계속 뭐 수사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대장동도 그렇고 이번 법인카드 의혹도 그렇고 어차피 선거 기간 내에 수사가 다 끝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다들 사이즈도 크고 여기에 대한 수사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 범죄 내지는 의혹이 주는 국민들께 주는 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30대가 이거를 보고 지지율을 윤석열 후보에게 옮겨갔다고 하면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이나 김혜경 씨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보시기에 훨씬 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가 조작 논란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제 수사가 시작 중이다. 문제될 게 없다면 소환에 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종부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뭐 세금을 많이 폐지하는 부분, 뭐 낮추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드러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니 신도시급, 처가 재산이 부동산이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그런데 80% 가까이는 다 차명 거래인 거고 농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많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금으로 정책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아닌가 그런 의혹도 떨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 무리한 연결이신 것 같고요. 정책은 무리하지 어떻게 개인의 않고요, 그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대장동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하신 건 아니잖아요. 대장동 의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신 건가요? 대장동 경우를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뭐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종부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들어오실 땐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하게 들어왔는데 항상 이제 말미에는 얼굴이 좀 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